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로이드는 치밀하게 본인의 휴대폰도 호텔에 놔둔 채로 간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 30분에 그는 어디선가부터 나타나서 본인의 차량으로 걸어옵니다. 호텔 복도의 CCTV에도 그는 다음날 새벽까지 방에 없었습니다. 로이드는 밤새 어디에 갔던 걸까요? 경찰은 로이드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로이드는 10만 달러 이상의 신용카드 대출이 있었고 또한 그의 아내에게 양육비를 매달 6천 달러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경찰은 로이드가 아내의 생명보험으로 26만 달러를 지급받게 되어 있었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로이드가 미세를 죽였고 둘째 딸 캐리는 그 사실을 덮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로이드와 둘째 딸 캐리의 전화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미셀이 사망한 지 2달 반이 지난 시점에 경찰은 일부러 둘째 딸 캐리에게 전화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에 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캐리는 월요일에 갈게 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아빠 로이드에게 전화를 합니다. 로이드는 전화에서 너는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어? 라고 하자 캐리는 나도 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는 경찰에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라고 하며 울먹거리면 더 좋고 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그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자 딸은 그랬으면 좋지 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살해당한 가족들이 할 대화야? 뭘 울먹이면 더 좋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냥 가서 아는 대로 말하고 오면 되는 거지? 경찰은 이 대화만으로도 이미 다 눈치를 챈 것이죠. 2018년 1월, 경찰은 뉴저지에 있는 로이드의 사무실로 갑니다. 동시에 뉴욕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캐리에게도 찾아갑니다. 경찰은 로이드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하자 로이드는 그래, 사용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던 캐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캐리는 그날 밤에 엄마 미셀의 집으로 아빠랑 갔다고 실토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함께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더니 위층으로 올라갔다고도 했습니다. 캐리는 갑자기 싸우던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엄마를 봤어요. 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은 엄마가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니? 라고 하자 캐리는 아니야. 라고 합니다. 캐리는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아빠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빠는 더 이상 엄마에게 돈을 줄 여력이 없어 라고 하며 더 이상의 출구가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캐리에게 내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해 계획도 하나하나 말하며 입에다 타월을 넣고 목을 조를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위층에서 일을 저지르는 동안 캐리는 아래층에서 여동생이 자고 있는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차에 태웠다고도 했습니다. 둘째 딸 캐리도 무섭네요. 처음부터 엄마 죽일 거 다 알면서 아빠랑 같이 집에 걸어 들어간 건데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인생을 살인동조에 내던져? 아빠가 파산 신청을 하던지 말던지 나이 어린 본인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 돈이 아쉬워서 사람을 죽여? 결국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둘째 딸 캐리는 사건 당일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빠는 뒷문으로 나와서 미리 열어놓은 차의 트렁크에 몰래 탔고 그래서 여동생은 아빠가 집에 온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14살씩이나 먹은 막내딸이 엄마가 큰소리 내는데 아빠가 온 걸 몰랐다? 언니가 차에 있으라고 해서 애기처럼 나 몰라라 하고 차에만 앉아 있었다. 글쎄요. 막내도 일이 벌어진 것은 알았겠죠. 그래도
막내 여동생은 보호해주고 싶었나 보네요. 그리고는 동생과 함께 본인의 로체스터 아파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로이드는 경찰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짓말 탐지기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진 것이었죠.